네, 6월 19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2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는 참 여러 가지 우리로 하여금 긴장하게 만드는 뭐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사실 긍정적인 소식들도 굉장히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지난 주말 사이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소식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영국에서 꽤 재미있는 소식이 더해졌습니다. 지금 영국 중앙은행과 이 국제결제은행 이 이노베이션 허브 런던 센터에서 같이 이 30개 CBDC를 사용 사례 이 테스트를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30개 CBDC 사용 사례 테스트라는 건 쉽게 말해서 이 30개가 굉장히 많잖아요, 숫자적으로. 30개 CBDC라는 거는 30개의 피아트 머니가 CBDC 기반, 블록체인 기반의 피아트 머니가 상호 운용성, 각자 이렇게 다 연결돼서 얼마나 잘 교환이 될 수 있는가, 결제가 가능한가, 이런 걸 지금 테스트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30개 CBDC 상용 사례를 테스트했고 31개 API를 개발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을 모두 연결시키려는 작업이 이 국제결제은행과 영란은행을 필두로 지금 런던에서, 영국에서 막 진행 중이구나, 뭐 이런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이름하여 이 프로젝트 로잘린드라고 해요. 그래, 로잘린드 프로젝트인 거죠. 이 영란은행과 국제결제은행, 참 이렇게 약간 그래도 상징성이 있는 브랜드 두 개가 모여 있는 건데, API를 활용해서 소매 CBDC를 지원하는 안전한 지불이 가능한지를 체크하는 게 핵심적인 목표. 다시 말해서 수많은 각국 중앙은행들의 CBDC가 서로 이렇게 막 달러 CBDC와 파운드와 CBDC가 서로 실시간으로 결제되고 교환되는 거에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걸 지금 테스트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 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디지털 파운드화와 관련해서는 영란은행이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이건 미래에 필요한 부분이다. 당연하죠. 필요하다라고 이미 영국 정부 차원에서 방향성을 확 지금 세웠으니까 이 CBDC와 관련해서 상호 운용성이라는 한 발 더 나아간 지금 전략을, 스텝을 밟고 있다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프로젝트 로잘린드. 그런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지금 이 리플의 이미지를 떠올릴 수 없죠.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만 놓고 보면, 아, 영란은행이 지금 뭔가 잘하고 있구나, 열심히 하고 있구나, 뭐 여기까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건데, 이제 리플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영란은행이 이번에 이런 얘기를, 이걸 밝혀요. 우리는 여러 파트너들과 이 혁신의 기회를 모색해 왔어. 지금 써있죠. 영란은행은 계속해서 여러 가지 기회들, 수많은 파트너들과 함께 기회들을 탐색해 왔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는 핀테크 엑셀러레이터들과 함께 이노베이티브와 관련된 어떤 회사들, 이런 회사들과 함께 일을 많이 했는데, 여기에는 보니까 PwC가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PwC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회사는 메타버스에 굉장히 진심인 회사죠. 세계 최대 회계 감사 기업인데, 지금 얘들은 블록체인 기반으로 다음 시대의 먹거리에 대한 방향성을 거의 명확하게 세워놓은 곳으로 보입니다. 샌드박스에 지금 PwC 홍콩 지사가 아마 샌드박스에 지금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메타버스로 되게 재밌는 곳인데, 영란은행과도 지금 핀테크 엑셀러레이터로서의 역할로서 팀업을 이뤄서 협업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게, 게다가 하면서 언급되고 있는 게 리플이에요. 영국 중앙은행, 영란은행은 미국의 블록체인 스타트업인 리플과 여러 가지 수많은 다양한 페이먼트들의 싱크로나이즈, 이게 다 여러 가지 지불 결제 수단이 하나의 어떤 결합이 가능한지, 그러니까 달러 CBDC와 디지털 파운드와 CBDC, 위안화 CBDC, 이런 것들이 서로 다 상호 운용성이 가능한지를 리플과 함께 협력을 했다라는 겁니다. 영란은행이 지금 리플을 찍어버리는 바람에, 와, 진짜 뭐가 지금 있긴 있으려나 보구나, 리플이 미래에 비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아주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리플과 제휴해서 우리는 인터레저 프로토콜을 활용해서 서로 다른 결제 동기화 시스템을 설계했다. 이게 인터레저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사실 말이 조금 뭐 좀 복잡한데, 인터레저 프로토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블록체인 레저들, 블록체인인들이 서로 다른 블록체인들이 상호 운용성을 갖게끔, 서로 연결할 수 있게끔 그런 게 가능한지를 지금 결제 동기화, 그러니까 돈이 서로 오가면서 블록체인 기반으로 실시간으로 안전하게 결제가
무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걸 지금 리플과 함께 시스템을 설계해서 테스트를 했다. 그런데 결과가 국경 간 지불과 관련해서 동시에 처리하는 게 성공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재밌죠? 영란은행이 지금 어마어마한 어떤 리서치 결과를 도출을 한 건데, 그 기술적인 기반이 리플레저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참 이런 거 보면, 리플이 이제 스타트업이잖아요. 스타트업 기업인데,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인데, 야, 이런 스타트업에 불과한 기업. 그런데 영란은행의 이런 어떤 트레디파이에서 디파이로 넘어가는, 기성 레거시 금융에서 새로운 금융 혁신으로 넘어가는 그 지금 중간 다리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게 이 스타트업 리플이라는 거. 이런 생각, 이런 상황들이 참 재밌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영란은행과 국제결제은행의 혁신 어떤 프로젝트가 굉장히 잘 진행되고 있고, CBDC와 관련된 상호 운영성 부분이 잘 진행되고 있고, 여기에 지금 근본 베이스로 깔려 있는 게 리플렛죠. 리플이다더라. 뭐 요거를 지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짚어봤지만 아시는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영란은행은 이미 2017년부터 리플과 CBDC 기술력과 관련된 파트너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CBDC 구축을 위한 엑셀러레이터 파트너로서 리플을 선택을 했었고, 영란은행은 이미 이렇게 시점까지 지금 로드맵을 깔아놨어요. 2030년까지 CBDC를 도입하겠다라고 지금 시점까지 걸어놨는데, 물론 시점은 2030년보다 앞당겨질 겁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리플 블록체인을 어떤 혁신의 발판을 삼아서 디지털 파운드화가 수많은 각국 중앙은행들의 CBDC와 함께 연동이 되면서, 그러니까 상호 운용성을 가지면서 잘 정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바라볼 수도 있지 않을까. 왜 가능성이 높다? 리플 기반이니까 라는 나름 XRP 홀더로서의 어떤 굉장히 편향된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영국이 지금 사실 좀 맛이 갔잖아요. 정치 사회적으로도 혼란스러운 나라가 돼버렸고, 지금 EU 탈퇴 이후에 뭔가 방향성을 못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인플레이션도 뭐 장난 아니고, 저 나라가 지금 유지가 될 수 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지금 리시 수낙 총리 취임 이후에 암호화폐에 대한 친화적인 입장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있고, 거의 지금 아시아에서는 홍콩, 유럽에서는 영국이라는 표현이 단순화시켜서 가능할 정도로 상당히 적극적으로 블록체인 혁신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일단 총리부터 암호화폐 친구라고 하잖아요, 본인 스스로를.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전통 금융의 허브가 한때 영국이었잖아요. 그 전통 금융의 허브 런던. 근데 지금은 세계 금융의 중심지가 어쨌든 미국 월가로 바뀌었고, 달러 패권이 점점 흐물흐물해 갈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시그널들이 포착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국도 뭔가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발판을 마련해야 되죠. 그래야지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서 살아남을 수가 있으니까. 그걸 위한 수단으로 결국에는 블록체인 혁신을 선택을 한 거고, 어쩌다 보니까 그 중심에 여러 플레이어들 가운데 한 명이 지금 리플이 들어가 있다. 이런 부분이 영국 상황에서도 우리가 좀 바라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 리플 소송이 미국에서 잘못된다라면 리플은 영국 아니면 두바이로 가지 않을까. 그게 아니면 아예 아싸리 그냥 미친 척 일본.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미국 베이스여서 만약에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패소를 해서 그러면 안 되겠지만, 만약이라도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면 영국으로의 이전 가능성 정도는 충분하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영국 중앙은행과 관계성이 너무 깊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영국의 관점에서 리플의 상황을 우리가 짚어봤잖아요. 이번에는 미국의 관점에서, 미국 연준의 관점에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연준의 페드나우와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관련 내용을 짚어봤었는데, 페드나우가 이제 7월부터 공식적으로 런칭을 하게 됩니다. ISO 2002 마이그레이션이 본격화된 게 지난 3월인데, 그때부터 페드나우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ISO 2002, 특히 이제
ISO 2002 멤버들을 보면 블록체인 기업으로서는 리플이 유일하게 이름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떤 금융혁신과 관련해서는 모든 중앙은행들이 리플과 어떤 간접적인 직접적인 연계성도 가지고 있지만 영국 중앙은행과 리플의 관계처럼 그런 직접적인 관련성도 있지만 지금 미국 연준과 리플은 표면적으로는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지만 이면적으로는 이렇게 간접적인 관련성이 있다 라는 측면에서 더 관심을 받았죠. 특히 지금 연준 부의장 마이클 바 같은 경우에는 리플 이사회 멤버 출신이죠. 그래서 참 희한하게 관련성이 깊어요. 재밌는 상황인데 연준이 페드나우 공식 출시 시점을 7월 1일로 지금 못 박았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런 거죠. 이게 4월달 상황이었는데 우리가 이거 4월에 짚어봤었어요. 4월에 갑자기 미국 연준이 다소 뜬금없이 페드나우는 CBDC와 관련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페드나우가 돈을 대체한다고? 이게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 CBDC라고?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아니긴 아니야. 또 이거 개소리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지금 페드나우는 돈의 시스템과 관련된 혁신이라는 거 아직 미국에서 CBDC와 관련해서 명확하게 방향성이 펴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인 게 아닐까. 그런데 확실한 거는 돈의 시스템에 대한 혁신은 맞잖아요. 그런 시스템, 그 배경에 대한 혁신은 맞잖아요. 돈이 막 돌아다니는 시스템이 엄청나게 혁신적인 상황을 지금 일구게 된다라는 게 페드나우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약간 다소 희한한 상황이 4월에 있긴 했는데 어쨌든 페드나우는 연준의 말처럼 화폐 그 자체보다는 시스템 혁신을 의미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CBDC 출시 가능성이 높다라는 어떤 직접적인 해석을 경계하려고 이런 공지를 한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지금 미국에서의 송금은 정말 와 이게 진짜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이라고 하는 미국이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어이가 없어요. 어이없게 느리고 막 되게 아직도 막 그 페이퍼 가지고 작업하고 막 그럽니다. 수표 이런 거. 뭐 지금 당장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되게 좀 약간 어이없잖아요. 수표 가지고 막 지금 지급 대금 결제하고 그러면 되게 좀 약간 어이없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내가 지금 결제를 위해서 돈을 쏴도 상대방이 돈을 받는데 하루 이틀이 걸려요. 빨라도 하루 이틀. 그러면 상대방은 그 돈을 빨리 뭔가 써야 될 거잖아요. 사업자라면. 근데 그 돈이 바로 안 들어오니까 그 한 1, 2일 동안 단기 대출을 받아서 또 그걸 떼워요. 비용 처리를 할 걸. 그럼 그만큼 이자 비용이 나가고 대출 부담이 단기적으로 생기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흔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페드나우가 일단 출시가 되면 지금 미국에서 그 수많은 수백 개 은행들 사이에서의 즉각적인 송금이 이제 가능해지게 되는 그 어떤 기본 토대가 깔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국경 간 송금에 있어서도 페드나우를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당연히 지금 ISO 2002를 채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스위프트 2.0과 연계시켜서 페드나우를 바라보는 거는 뭐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CBDC 시대를 위한 사전 포석 그러니까 그 기반이 지금 블록체인 기반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굉장히 재미있는 상황 뭐 이런 걸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왜 또 우리가 리플과의 연계성을 자꾸 이야기를 하냐 이거는 미국 전역에 있는 금융기관들이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앞으로는 1년 내내 1년 365일 24시간 동안 즉각적인 결제가 이제 구현이 되는 건데 이게 겉으로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가능하다 이런 말은 안 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걸 가능하게끔 구현하는 기술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기술들을 제공하는 파트너들이 있을 거고 지금 대표적인 게 이제 볼란테 테크놀로지스가 대표적이고 뭐 피나스트라 뭐 ACI 등등 이 지금 세 개 기업이 딱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왜냐? 이들이 지금 연준의 파트너로서 연준의 이런 굉장한 금융혁신을 가능하게 만들게 하는 건데 얘들이 누구냐? 리플의 파트너들입니다. 다 리플 레저 위에 올라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드나우의 혁신을 막 이렇게 저렇게 여기저기서 얽히고 설켜 있는 걸 살펴보다 보면 결국에는 리플 레저의 역할이 지금 있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그래서 아주 지금 재미있고 흥미로운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다. 미국 연준에서조차. 그런데 한편에서는 지금 SEC와 함께 아주 지저분하고 너저분하고 그런 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다. 그런데 거의 끝물이다. 뭐 이렇게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소송 결과가 언제 나올 것인가? 이와 관련해서 지금 이 페드나우 공식 런칭 이전에 나와야 되지 않겠냐. 페드나우의 파트너들이 리플 레저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페드나우가
미국의 금융혁신과 관련해서 굉장히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데 적어도 이 페드나우의 출시 이전에 리플 소송은 마무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냐. 이거 사실 맞는 말이긴 하죠. 일리는 있어요. 그래서 7월 1일 이전에 만약에 소송이 나온다라면 그럼 7월 1일 이전에 언제가 가능할까? 죄송합니다. 언제가 가능할까? 이런 걸 좀 우리가 조금 짚어보자라는 거죠. 우리가 주말에 마르크 파겔, 이 SEC 샌프란시스코 지부 이사 출신, 전직이죠, 전직. SEC 출신 인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추측은 피하고 싶은데 소송 판결은 며칠 안에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 조만간 나올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의 복잡성을 제외하고 다른 이유가 없기 때문에 판결이 지연될 근거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7월 1일 이전 그리고 며칠 안에 나올 것 같다. 그러면서 제레미 호건은 또 이런 얘기를 했었죠. 목요일 금요일이 이제 판결 가능한 날짜라는 거. 이런 것들이 또 있고 존 디트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토렌스 판사 같은 경우에는 2차 시장 판매를 다룰 것으로 보인다. 판사가 약식 판결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리플의 2차 시장 판매를 다룰 것을 요구했다. 이건 또 마르크 파겔과는 좀 다른 관점이긴 해요. 이 사람은 판사는 2차 시장 거래 이슈에 대해서는 다룰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물론 이거는 핵심 그 세부적인 쟁점이지 시점과는 직접적으로 연계가 된다 안 된다라고 판단하기엔 좀 애매한 부분인 거잖아요. 근데 존 디트는 일단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코인베이스와 블록체인 협회가 제출한 아미커스 브리프에도 2차 시장 판매 이슈가 굉장히 의미 있게 담겨져 있고 LBRY 사건에서도 비슷한 논의, 그러니까 LBI 사건 재판부에서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2차 시장에서 판매된 토큰은 증권으로 볼 수 없다. 이걸 토레스 판사는 인지하고 있다. 그래서 2차 시장에 대한 부분이 나올 것이다. 2차 시장에 대한 부분까지 조금 더 세밀하게 고려를 하다 보면 숙고의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7월 1일 이전 그리고 며칠 안에 나올 가능성, 물론 2차 시장 이슈가 있으면 조금 더 지연될 수는 있지만 목요일과 금요일, 목요일 또는 금요일에 판결이 나온다. 이거를 다 종합해서 교집합을 만들면 한국 시간으로 6월 23일, 24일, 30일, 7월 1일 이렇게 됩니다. 네. 요날 아침에 눈 떴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2차 시장 이슈와 관련해서 토레스 판사가 조금 더 숙고의 시간을 갖는다라면 좀 더 뭐 지연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SEC에서 이 사람이 20년 넘게 일했을 거예요. 굉장히 경력이 많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딱 봤을 때 딱 보니까 이제 소송 결과 곧 나올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괜히 또 이제 XRP 홀더들 조금 더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포인트이긴 한데 좀 지켜보시죠. 네, 뭐 그런 상황입니다. 시세 측면에서는 일단은 긍정적이에요. 지금 비트코인이 살짝 약간 애매모호하긴 한데 흐름이 XRP 같은 경우에는 주간 종가 마감이 우리가 우려했었던 그런 거를 조금 뒤로 밀어놓고 0.48달러 위에서 종가 마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다크 디펜더가 제시하고 있는 거 이 위에 지금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0.5650달러까지는 곧 갈 수 있을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에그라 크립토가 얘기한 건데 에그라 크립토가 요즘에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과거의 실적 XRP의 이런 피보나치 파동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피보나치 파동 1.618 그 다음에 2.618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1.618 요 파동 1번으로 가게 되면 이게 10달러 2.618까지 가게 되면 이게 2번 영역인데 이게 124달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실적, 이 피보나치 파동을 근거로 한 과거의 실적을 놓고 따져보면 124달러까지는 명확한 로드맵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바라고 기대하는 이런 숫자죠. 저는 상당히 어려운 숫자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아까 누가 그러셨잖아요. XRP가 10달러만 가도 비트코인 더 많이 아까 10개인가 몇 개인가 샀으면 좋겠다라고 누가 말씀하셨잖아요. 일단 에그라 크립토가 요즘에 재밌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세와 관련해서는 이게 지금 먼슬리 차트를 기준으로 봤을 때 피보나치의 움직임을 통해서 이런 게 가능하다. 124달러 로드맵은 정해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상황이에요. 재밌는 상황이고
토마스 크랄로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말에 짚어봤던 내용인데 3, 4개월 안에 10달러에서 30달러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플 소송이 승소했을 경우에 특히 이제 리플 같은 경우에는 소송 승소 직후에 IPO가 단행될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호재가 XRP를 최소한 서너 달 안에 30달러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우리는 바라보고 있다라고 헤지 펀드 매니저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근거로 얘기하는 게 자기들이 지금 돈을 때려 박아야 하는데 이게 딱 때려 박았는지 모르죠. 얼마나 때려 박았는지 모르는데 헤지 펀드 매니저니까 우리 돈을 조금 지금 때려 박겠죠. 박았거나 지금 딱 보니까 리플에 대한 어떤 거대한 이 투기적인 내러티브가 관찰이 된다. 이건 맞는 말이죠. 소송 승소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리플이 XRP가 비트코인보다 조금 더 단단한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 배경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진 않다. 다만 중요한 건 여기서 지금 2차 시장 판매와 관련해서 토레스 판사가 어떤 판단을 할 것이냐, 여기에 얼마나 시간을 더 투입을 해서 숙고를 할 것이냐, 그게 지금 중요한 관건인데, 명확하게 우리가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는 팩트, 이 팩트의 관점에서 바라보자라면 2차 시장에서 판매된 건 토큰으로 보기, 2차 시장에서 판매된 토큰은 증권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게 어디 다른 게 아니고 미국의 법원에서 지금 나온 멘트입니다. 예, 그런 부분들 우리가 좀 참고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기억하시는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테슬라도 SEC로부터 소송을 당했었고 아마존도 SEC로부터 소송을 당했었어요. 그런데 다 소송 잘 마무리가 됐고 그러고 나서 어마어마한 반등을 해줬습니다. 그냥 리플도 지금 혁신 기업으로서 그 과정의 어떤 성장통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약간 좀 답답하기도 하고 긴장도 되고 기대도 되고 뭐 그런 상황이긴 한데 조금 편안하게 이 상황을 좀 바라보시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 이 편안하다라는 게 편안할 수는 없을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나올 수 있는 건 다 나왔기 때문에 하다못해 제레미 호건도 금요일 아니면 목요일이야. 그냥 우리는 이제 숨죽이면서 기다리면 돼. 이런 변호사들도 지금 미국 변호사들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언제 나와, 왜 안 나와, 어떻게 나오는 거야, 막 이런 거 가지고 막 어떤 감정 소비를 하기에는 상당히 좀 욕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개미 투자자답게 좀 겸허하게 지금 상황을 기다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